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미국 방송은 미국 내 밀리터리 전문 매체인 에어앤스페이스포스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해 중국이 곧 세계 최대의 공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국방력의 급속한 현대화 속도도 놀라운데 물량전에서도 미국을 곧 능가한다는 사실에 많은 미국인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미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전함수에서 미 해군을 능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국회의사당에서 이젠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력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리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추월했다는 중국 공군 전력의 실체와 함께 대한민국 국방전력의 대응책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존 아퀼리너 해군 제독은 3월 21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세계 최대의 해군, 세계 최대의 공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요.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에 관한 2023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훈련기와 무인기를 제외하고 총 3,150대 이상의 군용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 4,000대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어 아직은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미 공군의 보유 대수는 근래 들어 가장 작은 규모이며 중국이 최근 물량에서 뿐만 아니라 최첨단 전투기의 전반적인 생산 능력까지 향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서방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곧 군용항공기 부문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혁신 미래전쟁센터의 다니엘 라이스 고문은 중국이 매년 100여 대 이상의 제니10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군용기의 수출이 전무하다시피 모든 생산량을 자국 소비하고 있어 양산되는 족족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은 연간 F-35를 135대나 생산하지만 그중 절반 가까이는 동맹과 우방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이스 고문은 제니10과 F-35를 1대1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며 섣부른 판단은 지양했는데요. 중국의 화려한 자화자찬과는 달리 제니10은 여전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 중국산 전투기는 미국에 비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췄는데요. 기존 미국산 주력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대략 700km였던 데 비해 F-35는 바리에이션에 따라 1100km 또는 그 이상입니다.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타격 범위도 커지는 데다 F-35는 공중급유까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F-35의 최대 강점은 역시 5세대 스텔스기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4.5세대 전투기 FA-18의 경우 동일 체급 전투기 중에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편에 속하지만 적항모나 방공구 축함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A-18은 중국산 젠15 전투기와 비교해도 작전 반경이 절반에 불과 다목적 전투와 공격 항공기로 운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탑재한 공대공 무장의 사거리도 짧아 미국 항모전단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F-35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은 방공구 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F-35 시에 탑재된 고성능 AN/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4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설계가 적용되어 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되기 직전까지도 상대방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즉, 누가 쏜 미사일에 맞았는지도 모르게 중국 항모전단을 괴멸시키고 전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F-35B가 수직 이착륙용 엔진을 추가한 탓에 내부 공간이 협소했던 것과는 반대로 F-35C는 넓은 내부 무장창을 갖춰 공격력도 우수합니다. 여기에 블록3F 사양의 F-35C는 내부 무장창에 AIM-120C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또는 AIM-120C, AGM-154 JSOW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항모전단이 AGM-154 JSOW 원거리 유도폭탄을 탑재한 F-35편대와 만난다면 내부에 고관통 폭탄 BLU-111이 들어있는 JSOW가 항모가판을 뚫고 바닥까지 파고들어 폭발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미국의 링컨 항모전단은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의 3개 함대 중 하나 정도는 괴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제20의 뻥스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5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중국은 제20의 RCS 값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영상 분석과 정황적 증거를 종합해보면 대략 0.001 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F-35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나 사실 제20의 RCS 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20이 정말 스텔스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유했느냐는 점이 중요할 텐데요. 예컨대 제20이 탑재한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의 경우 상하좌우 모두 추력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기능적인 면에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에는 오히려 2차원 추력 편향 노즐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때문에 F-22도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하고 나왔는데요. 카나드 역시 제20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나드는 기동을 유리하게 만들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키고 구조적으로 레이더 신호의 간섭을 증가시킵니다. 모두 스텔스와는 거리가 먼 조건들인데요. 때문에 제20처럼 카나드를 탑재한 라팔은 진작에 스텔스를 포기하고 무장 탑재 능력을 확장하는 쪽으로 선의 멀티롤 전투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제20의 스텔스 능력은 잘 쳐줘봐야 RCS 0.5에서 1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제20의 엔진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나드를 차용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20의 엔진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원래 제20이 사용할 예정이던 엔진은 러시아제 세턴 AL31F 엔진이었지만 중국이 러시아산 엔진을 맘대로 분해하고 복제하자 이에 열받은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산 W10 엔진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W10 엔진의 신뢰성이 너무 엉망입니다. 추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엔진 수명이 짧은 데다 수명 주기를 예측할 수도 없는데요.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추락한 중국산 젠텐 전투기 사례만 보더라도 그 실상을 알만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젠20은 5세대 스텔스기인 동시에 공중우세기를 목표로 설계되었는데 실제 성능이 터무니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설계 자체는 F-22와 같은 개념으로 해놓고 이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성능이 하향될 것을 알면서도 카나드와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했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젠20은 낮은 추중비를 만회하고자 기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온갖 장비를 탑재하고 구조를 변경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젠20의 기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젠20이 공중우세기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기총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미스터리입니다. 물론 F-35B와 F-35C와 같이 기총을 탑재하지 않는 전투기가 존재하지만 F-35B와 C의 경우엔 외부에 기관포 포드를 탑재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젠20을 F-22와 같은 BVR, WVR 가리지 않는 전방위 교전보다는 F-35 같은 원거리 교전에 특화된 전투기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젠20뿐 아니라 젠16 젠10 및 해상형의 생산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전투기인 젠16은 연간 100개 이상, 젠10은 연간 약 4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선전대로 젠10C가 미국 F-15EX급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오히려 전문가들은 F-15의 저급 버전 또는 하이로우 혼합기체로 보고 있는데요. 즉 중국이 물량면에서는 앞설지 몰라도 실전 능력에선 아직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대 수량평가는 두 국가의 해군 함대를 비교할 때도 적용됩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선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해군 함대의 총톤수는 중국의 2배입니다. 성능과 교전 능력에서 중국을 압도하는데요. 그러나 모두의 염려대로 중국의 전투기 생산량이 증가하면 최신 전투기의 생산량도 증가할 것이고 언젠가는 중국산 전투기의 약점인 엔진과 무장, 스텔스 성능까지 서서히 보완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중국은 WS-10 및 WS-15 시리즈 엔진을 통해 중국은 젠10C와 젠20 등의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었고 러시아 엔진에서 자체 개발로 공급망을 선회한 이후 선양과 청두에 전투기 생산 공장을 짓는 등 기체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진짜 우려하는 점은 중국의 방산 생산 능력과는 별개로
공군과 해군 전력이 합쳐질 때 내는 지정학적 시너지 효과입니다. 존 아킬리노 미 해군 제독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별도의 서면에서 중국은 공군과 해군을 합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항공군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군과 해군 전력은 앞으로도 당분간 우위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중국이 지역적 지배력이 강화된다면 특히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했을 때 미군은 미처 손쓸 틈 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의 미첼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해군은 유조선도 필요 없고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백마일 밖 대만 해협을 공략할 수 있는 전투기만 있다면 언제든 대만을 폭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중동 그리고 본토를 지켜야 하는 미공군에 비해 중국은 병참의 도움 없이 언제든 대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접수한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미국의 위기가 시작되는데요. 해군정보국 사령관인 마이크 스튜드먼 해군소장은 지난해 6월 작성한 기밀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합병한다면 동남아 다수의 국가가 중국에 굴종할 것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합병한 대만을 이용 남중국해 핵심 해상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며 추가적인 영토 장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의 IT 기업과 첨단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덤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그와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확고한 전력 우위, 뚜렷한 전력 강화와 함께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두 기종의 대략적인 성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공중우세기로 설계된 제니10은 전장 21.2m, 전폭 13m, 전고 4.7m의 상당한 대형 기종이며 쌍발 단자기입니다. 각 엔진은 33,000파운드-포스 이상의 힘을 낼 수 있고 3차원 추력 편향 노즐까지 탑재되어 있어 단순 서류상 스펙은 F-22 이상입니다. 심지어 익면하중 역시 F-22보다 작아 최대 속력은 마하이가 한계지만 기동성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제니10은 만재시 0.92, 연료를 절반만 채워야 간신히 추중비가 1.1리를 넘는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F-22는 연료를 전부 채우고도 가뿐히 1을 넘고 50%만 채울 시 1.25를 넘어섭니다. 벌써부터 제니10 페이퍼 스펙의 모순이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이는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니10은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KLJ5 A사 레이더를 중심으로 EOTS, IRST, DAS 등 5세대 전투기라면 필수로 갖춰야 할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외부 하드포인트 4개소, 하부 내부 무장창, 측면 내부 무장창에 총 11톤에 육박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주로 PL-15, LS-6 등 중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이번엔 멀티롤 전투기로 설계된 라팔입니다. 라팔은 전장 15.2m, 전폭 10.8m, 전고 5.3m의 중형기종이며 쌍발기지만 단자형과 복자형이 모두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인도가 공중우세기인 제니10에 대응하기 위해 라팔을 배치한 만큼 여기서는 공군용 단자형 라팔C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라팔의 엔진은 역시 프랑스가 자체 개발한 M88-2 터보팬 엔진을 탑재했으며 출력은 각 11,250파운드-포스로 제니10에 비하면 열세입니다. 다만 중형기종 중에서도 덩치가 작은 편이고 익면하중 역시 작기 때문에 기동력이 매우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추중비 역시 무려 1.3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도 14개의 하드포인트 9.5톤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무장 탑재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멀티롤 전투기로선 굉장한 장점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라팔은 탈레스에서 개발한 RB2AA A사 레이더와 IRIST를 탑재했지만 제니10과는 달리 EOTS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퍼 스펙만 놓고 보면 라팔이 제니10을 단 한 대도 격추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EOTS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센서 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환경 및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정밀하게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가 목표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라팔은 EOTS를 대체하는 독창적인 다목적 레이저 지정 포드, 탈리오스 등을 탑재하고 있지만 5세대 스텔스기의 EOTS와 비교하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젠20같이 EOTS를 탑재한 스텔스기를 상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 에이사 레이더 역시 라팔이 열세인데요. 비교적 소형 기종인 라팔의 에이사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50km 안팎인 데 비해 젠20의 탐지거리는 270에서 2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젠22 라팔보다 훨씬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으며 심지어 더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이쯤이면 17대 0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 진실의 시간입니다. 먼저 라팔이 젠20을 타격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스텔스 성능을 검증해봐야 할 텐데요. 중국은 젠20의 RCS 값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석과 정황적 증거를 종합해보면 대략 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F-35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출처에 따라서는 0.0001제곱미터를 추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젠20의 RCS 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젠20이 정말 스텔스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유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예컨대 앞서 젠20이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은 상하좌우 모두 추력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공중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에는 오히려 2차원 추력 편향 노즐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때문에 F-22도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카나드 역시 젠20의 스텔스를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나드는 기동을 유리하게 만들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키고 구조적으로 레이더 신호의 간섭을 증가시킵니다. 모두 스텔스와는 거리가 먼 조건들인데요. 때문에 젠20과 마찬가지로 카나드를 탑재한 라팔은 진작에 스텔스를 포기하고 무장 탑재 능력을 확장하는 쪽으로 선에 멀티롤 전투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젠20의 스텔스 능력은 잘 쳐줘봐야 0.5에서 1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중국 주변국을 상대로는 충분히 낮은 수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기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젠20은 5세대 스텔스기인 동시에 공중우세기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설계 자체는 F-22와 같은 개념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성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카나드와 2차원 추력 편향 노즐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젠20의 기동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앞선 추중비의 모순에 대해 기억하실 텐데요. 낮은 추중비를 만회하고자 기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온갖 장비와 구조를 전부 탑재했다는 겁니다. 정황상의 증거는 또 있는데요. 젠20은 공중우세기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기총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F-35BC 같이 현대에도 기총을 탑재하지 않는 전투기들은 있지만 하다못해 F-35BC는 외부에라도 비건포 포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우세를 목표로 하는 기종이 기총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단점인데요. 젠20을 F-22와 같은 BVR, WVR 가리지 않는 전방위 교전보다는 F-35 같은 원거리 교전에 특화된 전투기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비록 근소하지만 스텔스 성능과 탐지 능력에서는 젠20이 앞서지만 라팔이 기동력 측면에서는 한 수 위입니다. 두 기종의 1대1 전투라면 젠20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다대다 전투에서 라팔이 젠20을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서 젠20은 중국군의 위성 데이터 연계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투 요소를 갖추고 있었지만 반대로 라팔은 스펙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애초부터 동등한 싸움이 아니었던 건데요. 즉 중국이 언제나 그렇듯 과장되고 고의적인 편파 수치가 다수 기재됐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쏙 빼놓고 발표된 것입니다. 정말로 중국다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